네, 오늘도 먼저 특이점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코스피와 코스닥은 모두 상승을 좀 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은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코스닥은 0.21% 하면서 다시 한번 또 840선을 사수해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로써 2024년 상반기가 모두 좀 끝이 났습니다. 올해는 또 그 어느 때보다 시간이 좀 빨리 가지 않았나. 올해 상반기는 내가 어떻게 보냈지라고 생각이 들면서 지나간 건 또 지나간 거고 다시 이제 다가오는 하반기에 대한 투자 전략 새롭게 확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에 대한 첫 시간 오늘 금요일 특이점 매니저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매니저, 조선일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박준현 매니저님은 오늘 갑자기 건강상의 이유로 오늘 갑자기 불참을 하게 되셔가지고 배가 좀 아프시다고 해요. 요새 조금 여름철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음식 같은 것도 좀 많이 조심해서 드셔야 될 것 같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건강에 좀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매니저님, 넥타이를 하신 거죠? 네, 한 것 같습니다. 넥타이가 하얀색이네요. 네, 특이하죠. 이거는 제가 결혼식 때 네. 피로연에서 신랑들이 이렇게 하얀색 넥타이를 하는 걸 네, 많이 맞습니다. 봤는데 네. 하얀색 넥타이는 어떤 의미가 좀 있나요? 뭐 순백의 의미라고 할 수 순백의 있는데, 의미? 네, 제가 뭐 항상 투명하게 이렇게 주식시장을 좀 바라보고 좀 깔끔함을 좀 유지하기 위해서 하얀색으로 좀 선택했습니다. 혹시 의도하신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냥 오늘 잡힌 게 하얀색이다? 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선일 매니저님, 오늘 전반적으로 상반기가 모두 좀 끝이 났습니다. 네. 진짜 시간 빠르죠? 그러죠. 진짜 시간이 빨랐죠. 이번 1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 빠르게 이제 로테이션 되는 것 같은데 네. 거의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이제 순환매 장세가 도는데 너무 빠르게 돌아가니까 순환매도 빠르고 시간도 빨라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희도 너무 정신이 없이 돌아갔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6개월 동안 잘 트레이딩 하셨죠? 앞으로 남은 하반기에도 잘 트레이딩 하셔서 많은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이 상반기는 좀 어떻게 우리가 좀 있었고 앞으로 하반기의 키는 무엇이 될지에 대한 이야기 간략하게 오늘 좀 오프닝 때 해보겠습니다. 김태현 매니저님. 네. 지금 뭔가 상반기, 하반기 구분을 짓는 게 유의미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이런 거 딱히 무의미하다. 그냥 지금 가는 섹터가 중요하다. 이게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근데 이번에 미 대선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예. 있어서는 하반기를 조금 다르게 보는 편도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번에도 분기점, 변곡점이 하나 더 마련이 됐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반면에 조선일 매니저님은 하반기를 바라봤을 때 지금 주도 섹터가 쭉 가지 않을까? 저는 요새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해요. 네, 굳이 맞아요. 네. 상반기와 하반기를 구분짓는 게 더 그렇죠. 무의미하지 않나? 그렇죠. 이런 생각도 맞습니다. 저는 이제 작년 9월부터 맨날 나오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2차 전지, 반도체. 2차 전지에는 이제 자동차도 섞여 있고요. 2차 전지에는 자동차도 있습니다. 반도체, 그다음에 뭐 제약업종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간혹가다 뭐 지금 식품도 있고 AI도 있고 뭐 이슈들이 튀어나와가지고 했었는데 제가 보기에 뭐 하반기 때도 계속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뭐 대왕거래 프로젝트가 또 7월하고 11월 달에도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관련된 이슈가 또 부각이 되겠죠.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큰 흐름은 변함없이 가고 있으니까 원래 이제 큰 바닷물에서는 그죠? 물이 뭐 흙탕물이 들어와도 다 이석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흐름이 변함이 없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보신다면 작년부터 시작해서 나왔던 흐름이 1, 4분기 때 그리고 2, 4분기 때 앞으로도 하반기 때도 간다는 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프닝 토크 간단하게 좀 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반기 어떤 투자 전략 그리고 어떤 세세한 포인트를 좀 잡아가야 되는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특이점 지금 바로 들어가 보시죠. 자, 오늘 첫 번째. 자, 오늘 했던 바이든, 노련해진 트럼프라고도 있고요. 오늘 뭐 여러 가지 짤들이 되게 많이 돌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사진 밑에는 내 거친 생각과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밑에는 불안한 눈빛과 자, 이런 또 임재범 씨의 이 한 가사가 좀 떠올렸던 하루가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토론 대선 토론 이후에 다양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일단 CNN 여론조사에서는 오늘 이 토론 결과를 보고 트럼프의 지지율 그리고 더 올라갈 것 같고 현재 67대 33 정도로 좀 갈려졌다라는 의견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자, 오늘 조선일 매니저님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토론? 잘 봤고요. 네. 우선 이제
좀 깜짝 놀랐던 게 트럼프가 이전에 이제 4년 전에도 대선 토론회를 할 때 굉장히 경향된 어조로 그리고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로 하면서 이제 뭐 삿대질까지 그때 해가면서 막 큰 소리 쳤었는데 이번에는 좀 깜짝 놀랐습니다. 트럼프는 굉장히 얌전해졌고 그리고 침착해졌고요. 다만 바이든이 이 나이가 좀 있으신지 몰라도 너무 이제 말투도 그렇고 약간 더듬거나 이번에 또 저 보세요. 진행을 하시면서 진행했었는데 저 화면이 이제 로이터에서 찍혔던 화면인데 사실 진행을 하면서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오히려 저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도 트럼프가 화를 낼 것이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바이든 대통령이 화를 내면서 거기다가 네. 뭐 인상까지 막 그죠 쓰시면서 이 마이크가 꺼졌기 때문에 말이 안 나는데 아마도 욕도 하지 않았을까 하는 네. 생각도 드는데 거의 대주적인 모습이었고요.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네. 오늘 이제 텔레그램 방에서 이게 나왔던 거를 제가 캡처해서 놨던 건데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제 약간 박빙일 줄 알았어요. 퍼센티지가.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61대 39로 되어 있는데 거의 계산을 해보니까 트럼프 후보가 한 50% 이상 더 인지도가 높다는 얘기죠. 이게 배팅했던 지금 가격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데 저 정도로 지금 이제 배팅 사이트에서 지금 올라온 건데요. 저 정도로 지금 트럼프가 더 인지도가 높다. 이게 인기가 많다는 얘기인데 특히 이번 이 대선 토론을 하고 난 다음에 인지도가 부쩍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전에까지만 해도 바이든이 다시 재선하지 않을까라고 싶었는데 오늘 저도 이제 10시부터 시간 좀 내가지고 오늘 대선을 봤는데 트럼프가 좀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아마 이번 대선에는 변수가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면 이게 또 맞춰가지고 지금 얼마 전에도 또 이제 그런 이슈가 있었죠. 뭐 가스전이나 여러 관련해가지고 지금 그렇죠. 그죠? 이게 어마어마한 몇 조 원 가량의 금액인데 그게 타결이 안 되고 그게 해지돼 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바이든이. 근데 그러면서 업종이나 또는 섹터별로 구성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 굉장히 트럼프의 구색에 맞춘 또 그런 업종군들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하여튼 이번 하반기 때는 특히 이제 11월 전후로 해서 이제 7월달, 8월달 넘어가면서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여러분들 변동성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때는 여러분 잘 적응하셔가지고 빠르게 움직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토론이 끝나고 6월 토론인데 토론이 한 번 더 그렇죠. 있다고 해요. 네. 2차 토론이 9월 정도에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9월 전까지는 지금 예를 들어서 좀 오늘 흐름으로 보자면 트럼프가 좀 우세한 흐름을 이어질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럼 9월까지는 우리가 트럼프와 관련된 왜냐하면 바이든과 트럼프가 현재 말하고자 하는 것들 섹터로 좀 많이 지금 완전 정반대 섹터에 있잖아요. 네네. 그쪽 섹터, 뭐 트럼프 쪽 섹터는 힘을 좀 받을 거라고 보시나요, 당분간? 조금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거기다가 이제 이상하게 이번에 우리 대통령도 윤 대통령이 얼마 전에 이제 대왕거래 프로젝트를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통적으로 유명했던 뭐 엑슨모빌이나 쉐브론 같은 정유회사 그렇죠. 쪽을 또 트럼프가 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우연찮은 일인지 아니면 의도적인 건지 계획적인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쪽 지금 보이고 계시죠 이제 LS 증권에서 나왔던 제공했던 내용인데요. 트럼프에 관련된 얘기는 전통적으로 지금 보시면은 뭐 에너지, 금융 그다음에 이제 뭐 팔란티아나 IBM처럼 정당보안 관련 종목도 있고요. 특히 이제 방산 쪽이 두드러지는데, 근데 이제 우리들이 너무 그러니까 바이든이나 트럼프다 이렇게 나눠진 것보다 지금 중간에 딱 보면은 겹쳐진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저게 지금 중요하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AI나 전력 인프라 지난주에도 제가 LS 일렉트로닉 말씀드렸는데 저 AI하고 전력 인프라는 지금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다가 바닥을 잘 조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런 LS 일렉트로닉 같은 종목을 추천드렸던 이유가 이게 섹터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2030년까지 AI나 전력 관련된 이슈는 계속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슈나 또는 이슈어링 관련해 가지고 뭐 캐터필러나 유나이티드 말씀드리고 있는데 쉽게 이제 예를 들어 갖고 이제 이런 섹터들이 계속해서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맞춰서 타겟팅하면 이 전력 반도체 AI 그렇죠. 관련돼서는 특히 틀림없이 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뭐 LS 일렉트로닉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HD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섹터들이 분류가 되어 있는데 아마 그쪽 섹터들이 굉장히 강하게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도 급등을 했다 조정을 참 잘했거든요. 한 달 넘게. 그래서 그쪽 섹터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네, 방금 딱 사진을 보면은 이제 교집합이라고 하죠. 교집합에 있는 섹터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와 바이든 둘을 가리지 않고 볼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이쪽 섹터 AI와 전력 인프라 그리고 리쇼어링 한번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다. 오히려 좀 안전한 노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김태현 매니저님, 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조금 처지가 이제 안 좋아질 것 같은 분위기로 갈 것 같아요. 네. 일단 미국 시장이 오늘 어떻게 반영을 하는지가 보이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친환경 섹터를 투자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조금 뭐 험난한 길이 더 열릴 거라고 보시나요? 아무래도 친환경 섹터 그리고 이제 전기차, 2차 전지 이쪽이 만약에 트럼프 쪽으로 우세한다면 네. 이쪽은 상당히 악재의 영향이 좀 될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좋은 쪽도 있겠지만은 안 좋게 빠질 수도 있는 업종의 종목이라면 그에 관련해서 내가 대응책을 좀 마련해 두고 보시는 편이 좀 좋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에너지 관련주는 아무래도 이제 바이든이 정책적으로 많이 그렇죠. 밀었던 그런 업종의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대선에 재임에 실패한다라면 아무래도 좀 악재 영향을 받아서 주가가 하락은 하겠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볼 수는 있죠. 또 트럼프 역시 계속해서 전력 수요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력을 모든 거를 원전으로만 끌어서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 또 신재생 에너지가 꼭 바이든이 뭐 당선이 안 된다라고 해서 그렇게 뒤로 뒤처지는 그런 업종은 또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기보다는 추후 시세를 좀 살피면서 어떤 시세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지 이렇게 좀 다가가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일단은 뭐 미국 시장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판단하는 게 사실 먼저이긴 하지만 저는 매니저님들이 오늘 토론을 보고 이쪽 섹터는 좀 괜찮겠다. 예를 들어서 이제 트럼프 섹터와 바이든 섹터로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섹터가 당분간은 좀 유리하게 흐름을 가져갈지 OX 통해서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를 O로 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이든을 X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들어주십시오. 하나, 둘, 셋. 사실 이거는 거의 뭐 오늘 토론을 보고 바이든 손들기가 좀 쉽지는 않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러면은 김태현 매니저님 네. 오늘 방산이 좀 움직였거든요. 많이 움직였죠. 네. 근데 이게 트럼프의 영향이 있다고 보십니까? 한 절반 정도 있다라고 봅니다. 네, 저는. 완전히 트럼프 쪽으로 움직였다라기보다는 사실 방산 쪽에서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계약 수출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호재가 지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기름을 또 부어줬던 거는 아무래도 트럼프 당선이 우세하다라면 방산 쪽으로 좀 치우쳐서 업종이 갈려질 수 있기 때문이고요. 네. 그리고 저는 또 정유주 쪽을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대한고래랑 정말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시추를 더 많이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미 밝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붐이 일어나고 정말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다가간다라면 정유 쪽에서 충분히 시세몰이를 좀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유도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조상희 매니저님한테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건 지금 두 분 다 트럼프 쪽에 손을 들어줘서 추가적인 궁금점은요. 최근에 바이든 정부 기간 동안 바이든 정부가 중국에 대한 압박이 상당히 좀 강한 편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트럼프 쪽으로 간다면 그게 더 강화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좀 약화가 될 수 있을지 어느 쪽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나요? 저는 오히려 더 강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때도 원래 이제 중국과의 관계가 안 좋았기 때문에 원래 사실은 이제 대중무역이 나빠지기 시작한 게 트럼프 때부터이거든요. 네. 근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바이든 정부로 넘어와서 더 악화 일로에 걷고 있고 특히 이제 중국에 있는 많은 기업들 중에 특히 미국 내에서 있는 물류 쪽보다는 기본적으로 IT나 신기술 쪽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쪽은 일부러 견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해서 견제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5월 14일 날 같은 경우는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중국 자동차가 들어오면 25% 관세에서 100% 관세로 늘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많은 분들이 뭐 1,000만 원짜리 중국 전기차가 들어오면은 현대차나 기아차 그리고 미국에 있는 GM부터 시작해서 많은 기업들이 고사되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을 했었는데 1,000만 원짜리 자동차가 미국으로 건너오면 관세가 100% 들어가기 때문에 2,000만 원이 되는 거죠. 누가 사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패턴이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앞으로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바이든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중국에 대한 견제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많은 분들이 이제 전기차하고 2차 전지에 대해서 불안정하게 생각을 그렇죠. 하고 계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트럼프가 더 센 관세 그리고 더 센 이슈들을 부각을 되면서 아마 중국을 거의 고사시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2차 전지와 전기차 부분이 오히려 더 튀어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지금 뭔가 2차 전지의 캐파가 막 늘어난다기보다는 중국을 많이 압박을 하니까 국내 2차 전지나 전기차가 좀 더 상승할 많이 팔 수 있는 여력이 좀 생긴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은 부분에서 아실 거예요. 뭐 2차 전지, 신재생 에너지, 바이든이 당선되면은 엄청 유리한 섹터가 되는 거지. 뭐 그리고 전통 에너지 그리고 반도체 뭐 이쪽으로 본다면은 트럼프 쪽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제일 헷갈리는 종목 중에 하나가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차예요. 현대차가 앞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게 요즘은 사실 하이브리드 차가 잘 팔려서 잘 올라갔던 부분도 있는데 작년하고 재작년 동안에 아마 조선인 매니저님 저랑 방송하면서 아실 거예요. 현대차는 전기차 밸류를 못 받나요? 라고 했던 그렇죠. 질문을 엄청 많이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올해 오히려 기업 밸류업 하면서 현대차는 주가가 팡 튀어 오르기 시작했는데 현대차는 사실 어느 쪽의 중심을 좀 잡아야 되는지가 궁금해지는데 김태현 매니저님 어떠세요? 저는 현대차는 앞으로 전기차 밸류업도 충분히 가능하고 네.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그러니까 수 있다고 둘 다 생각합니다. 상관없다? 네, 둘 다 상관없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2차 전지 쪽을 왜 불안해하냐면 사실 트럼프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자기가 당선이 되면 전기차 보조금 지원을 확 줄이고 거의 없애겠다. 근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차량 판매에 있어서 전기차 판매에 있어서는 조금 안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오늘 또 보니까 사실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 공장 증설을 지금 중단을 했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눈치를 좀 보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중국과의 관계가 있고 또 중국의 재료를 사용한다라면 그에 따른 보조금 혜택을 또 받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2차 전지가 조금은 여러분들이 다가갈 때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많이 살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솔직히 트럼프가 좀 당선된다라면 2차 전지나 전기차 쪽은 조금 약세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전망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선인 매니저님은 현대차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오히려 트럼프가 되더라도 현대차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제 그렇게 된다면 GM에도 타격이 있거든요. 근데 GM을 여러분 분석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GM의 지분의 50%가 미국 정부가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 트럼프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옥죄이기 시작을 한다면 GM도 거의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GM 같은 경우는 올해 3, 4분기 때부터 10종이 넘는 전기차가 출시가 됐는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미국 기업들에게 자동차 기업들에게도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당연히 그렇게 된다면 사실 이제 뭐 때문에 그러냐면 테슬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테슬라하고 트럼프는 완전히 앙숙입니다. 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슈를 보이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그것만 잘 해결이 된다면 잘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제가 1월 29일부터죠. 19만 원대부터 계속 강력 추천드렸습니다. 매도하시면 안 된다고. 계속 모아가고 있는데 벌써 1월 달부터 시작해서 지금 한 5개월 만에 50%가 넘었어요. 수익률이. 무슨 얘기냐? 계속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때 제가 1월 달, 2월 달에 인도 IPO가 있다라고 했더니 그 늑대 소년처럼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그래갖고 왜냐면 얘기만 1월 달, 2월 달 한 번 나왔다 그 뒤로 없으니까 계속 안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야 조선이 진짜 그거 하는 거 맞아?라고 해서 저는 그랬어요? 네 그래갖고 믿어보세요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드디어 이제 대표이사가 이제 드디어 그때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얼마 전 얘기하셨죠. 근데 정말 이제 10월 달에 IPO를 합니다. 상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오히려 현대차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차를 증설하기 위해서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 미국이나 국내에서도요.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 이미 다 섹터를 준비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현대모비스인가요? 갖고 있던 수소 섹터까지 다 인수를 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앞으로 다변화되는 시장에 현대차가 다 맞춰가지고 세팅을 해놓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현대차가 지금 매수 기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동차는 현대차, 반도체는 SK 하이닉스
SK하이닉스는 작년부터 이제 9만 원대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네. 있는데 두 종목은 여러분 빼지 말고 조정할 올 때마다 컵핸들러 아시죠? 신고가 찍고 조정 들어올 때 무조건 매수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보기에 한 2년을 갈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목으로 바로 압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매니저님은 오늘 이 대선 토론을 보고 네. 이쪽 섹터, 이 종목은 괜찮겠다. 네. 어디가 좀 생각이 떠오르셨나요? 저는 오히려 소프트웨어 쪽을 좀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소프트웨어? 네, 의외인데. 반도체요? 아니요, 반도체 말고요. 어디죠? 일반 소프트웨어인데 소프트웨어에서도 동영상 미디어 플랫폼 쪽을 영위하고 사업 영위를 하는 회사, 수비라는 회사. 그 대선 토론하고 무슨 연관관계가? 지금 현재 미국 증시에서 움직이는 트럼프 관련주 전부 다 동영상 SNS 플랫폼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그래요?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맞추기 때문에 예. 수비라고 하시면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전 사명은 아프리카 TV죠. 더 그전 사명은 나우콤. 나우콤에서 아프리카 TV 그리고 이번에 다시 수브로 이제 사명 변경을 해서 예. 아무 되게 생소하실 거예요. 수비라고 보시면. 그런데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 증시에서는 이미 소프트웨어 관련 동영상 플랫폼 관련 종목들이 정말 날아가고 있어요. 뭐 86%, 40% 이런 식으로 뭐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이 아프리카 TV 이제 수비라고 이야기를 해야 네. 되겠죠. 트래픽 실적 성장세가 정말 지속적이고 더 전망이 오히려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경기에 영향 없이 성장하는 후원 경제가 비매체 광고 수요가 증가하면서 콘텐츠형 광고의 전망이 긍정적이고 그리고 트위치 TV가 얼마 전에 한국에서 철수를 했죠. 그쵸. 이 부분이 오히려 또 수백에는 훨씬 더 긍정적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숲. 네, 전신 아프리카 TV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선희 매니저님은 어디로 좀 보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드세요? 네, 지난주에도 이제 말씀드렸던 LS 일렉트로닉 변함이 없습니다. 이제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AI 데이터 센터 지금 거기다 전력 반도체 쪽으로 굉장히 지금 그러니까 전력이 지금 많이 필요한 상태에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미국에도 뭐 일부 국가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가 거의 뭐 그 나라의 전력을 한 30% 이상 쓰고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되게 많이 필요한데 앞으로 2030년까지 지금부터 한 6년 기간 동안 5년 6년 동안 엄청나게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수요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우리 조선 산업이 얼마 전에 어제인가요? 조선 쪽도 발표된 내용을 보니까 하도 우리나라하고 지금 중국이 너무 도크가 꽉 차가지고 일본 도크에다가 10개를 신청을 했답니다. 좀 제발 좀 배를 만들어 달라고 네. 그 정도로 찾는데 제가 보기에 전력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전력 슈퍼 사이클이 있죠. 거기다가 너무 이렇게 많이 만들다 보니까 이게 또 부산에 공장이 있는데 부산 공장을 또 확장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5월달에. 그리고 특히 더 중요한 건 뭐냐면 8월달에 MSCI 지수에 편입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이 안 사시더라도 기관이나 외국인 패시브 자금들이 계속해서 물밀듯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주가가 오히려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때 사시겠습니까? 8월 달에? 아니죠. 지금 사셔야죠. 그래서 LS 일렉트로닉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이제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의 한 달 가까이 전력 반도체주들이 갔다가 한 달 가까이 조정을 했는데 조정을 딱 찍고 지금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또다시 하반기 때도 갈 수 있기 때문에 LS 일렉트로닉 대장입니다. 대장 종목인 LS 일렉트로닉 꼭 여러분 모아가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 LX 일렉트릭과 숲으로 오늘 미국 대선 토론 이 후기를 통해서 관련 종목들도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특이점으로 지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려주시죠. 자, 정말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해운 운임입니다. 요즘 해운주들의 주가도 역시 해운 운임이 올라가다 보니까 함께 올라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도 오늘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나오는데 오늘 결국 6.87% 상승을 해서 3,700선 뚫어냈습니다. 3,714포인트까지 지금 올라갔고요. 일각에서는 기사를 좀 보니까 4,000도 뚫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전에 코로나 때 운임지수가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그때 HMM을 두고 뭐 흠슬나다 뭐 이런 얘기가 정말 많이 왔는데 그때 최고점을 보니까 대략 한 이제 4,500, 그렇죠. 4,700, 4,800 치수까지 올라갔던 것 같아요. 지금으로 봤을 때 한 1,000포인트 정도가 모자라는 것 같은데 와, 요새 올라가는 추세 보면은 이때만큼 또 올라갈 것 같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해운주를 잡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조선희 매니저님. 충분히 지금 잡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일본 그러니까 1월 달 대비 현재 네. 한 2배, 200% 이상 올라갔거든요. 운임 지수가.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지금 해운 관련 종목들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꼭지 아닌가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미국이나 유럽 같은 미주나 유럽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3분기 때 해운 운임이 더 많이 올라갑니다. 네. 왜냐하면 물동량이 미국도 그렇고 유럽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원래 3, 4분기 때 성수기군요. 그렇죠. 지금이. 성수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또 이제 9월 달이 원래 우리나라 같은 경우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그 회계 연도를 이렇게 측정을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9월 달로 기준을 측정을 하기 때문에 9월 달보다 또 엄청나게 또 많은 비용의 물류 일동량이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제가 보기에 그 코로나 시기 때 4,000포인트 넘어가서 야 이거 뭐 하늘 뚫고 5천 만까지 가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제 3분기 때 해운 운임이 피크를 찍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4,000포인트를 충분히 넘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보면은 뭐 유럽도 그렇고 유럽의 원TU가 지금 올랐던 게 한 200포인트 이상 이렇게 올랐는데 유럽도 상하이 지수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 막 60포인트 이상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는 탄력 있게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3, 4분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상하이 지수가 4,000포인트 이상 올라갈 수가 네.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게 이제 해운 운임뿐만이 아니고 M&A 이슈까지 부각이 된 종목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대형주 중에.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그때 이제 코로나 때 가시화돼서 M&A 못했던 기업이 이번에 충분히 4,000포인트 이상 올라가면서 그런 가시화가 나오면서 아마 M&A도 잘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지금 이 해운주들의 상승세를 우리는 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확실히 좀, 이거 좀 너무 극심한 테마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올해 연초 때쯤에 제가 이 개장 방송을 진행했었는데 그때 항상 이제 쫙 관심 종목에 두고 테마들을 보거든요. 네. 그럼 그때 항상 뭐 반도체가 오늘 올라가겠구나 하는데 이제 동시호가 구간에 보면은 어떤 날은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쫙 불거지면은 그때 예상 체결 지수부터 해운주들의 엄청나게 불이 뿜습니다. 그랬던 경험이 있고 사실 전강 후약이었던 흐름도 많았기 때문에 테마성이 너무 짙구나. 여기는 좀 무서운 영역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상승세는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해요. 김태민 네, 기자님 좀 맞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번 운임 지수가 계속 상승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이 가자지구에서 있었던 전쟁, 그렇죠.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죠. 지정학적 예. 리스크, 이 수에즈 운하를 진입하는 길목을 지금 차단하고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2주 정도가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운임 지수가 쉽게 떨어질 수가 없고 오히려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지금 상황에서 단번에 이게 가격이 내려간다? 아직 고점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예. 충분히 여기서 운임 지수가 더 올라간다라면 아무래도 조선업종에서는 조금 더 훈풍이 들어오지 않을까. 조선 이렇게 해운? 네, 해운이죠. 네, 해운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때도 제가 계속해서 들었던 생각이 그때는 막 이제 가자지구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졌을 때 들었던 게 이게 좀 오래 가겠어?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해운주에 투자를 안 하셨던 분들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로 좀 대입을 해보면 사실 뭐 그렇게 길어지면 안 되는 이런 내전들이긴 하지만요.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이것도 좀 길어질 수 있다라는 걸 네. 열어둬야겠죠? 그렇죠. 열어둬야 되겠죠. 그렇기 네. 때문에 운임 지수가 저는 쉽게 안 꺾이는 이유가 길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전쟁이. 네. 알겠습니다. 주선 매니저님도 이 운임 지수의 상승세 연속성은 계속 똑같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네, 맞습니다. 3분기까지 최소 3, 4분기 때까지는 계속 올해까지는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섹터를 보시는 분들은 꼭 보셔야 되겠다라고 볼 것 같고요. 분명히 그렇게 된다면 이제 지난번에도 원래 이제 코로나 때도 비슷한 양상이 있었는데 이 양상이 그때 봤던 거 똑같이 데자뷰를 보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 이제 이슈가 막 올라가고 난 다음에 어떤 기업이 M&A 하려는데 불발됐는데 이번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분위기 만들어지고 M&A까지 잘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 한번 해보십시오. 네, 그렇다면은 당연히 종목으로 일단 한번 압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리스크 이런 것도 좀 물어보고 싶긴 한데 요즘 해운주들의 이 섹터 안의 흐름을 보면요, 단연코 먼저 치고 나간 종목은 대한해운으로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사실 해운에도 흥하해운처럼 좀 가벼운 종목들이 간혹 있는데 오히려 대한해운만 좀 강하게 움직이고 다른 종목들은 좀 움직일까 말까 하는 이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어떤 종목을 좀 보는 게 좋을까요, 김태현 매니저님? 해운 쪽에서 보신다면 아무래도 오늘 가장 강세를 보였던 대한해운이 첫 번째 대장을 것 같고요. 쫓아가자. 네, 일단은 대한해운이 원픽일 수
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뭐 보신다면 이제 뭐 KSS 해운 또는 뭐 조금 낮은 시가총액을 보신다면 흥하해운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선박 이동이 많다라는 거는 그에 따른 부품들을 수정하고 교체를 하고 선박도 폐선을 하고 새로운 이제 배로 갈아타고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저는 이제 STX 엔진이라는 종목을 좀 살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여긴 조선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요? 그렇긴 한데 이제 어. 계속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납품을 하고 있고 예. 실적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쪽으로 조금 네, 그런 부분이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STX 제가 한화 엔진으로 아. 순간 헷갈려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대한해운만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대한해운만 올라가는 이유. 예, 이게 왜냐면은 이제 우리가 해운을 좀 본다면은 대체로 이렇게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올라갈 때는 컨테이너를 많이 운영하고 있는 HMM이 부각을 받기가 마련이고요. 그렇죠. 원자재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이 벌크 BDI 지수가 올라갈 때는 패노션이 올라간다. 이건데 이상하게 우리나라의 해운 이대장이라고 해야겠죠. HMM과 패노션은 좀 조용하고 오히려 이런 테마성이 있어서 테마여서 올라가는 걸로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번 거는 좀 테마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올라가는 각도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네. 해운 쪽으로 불어오는 바람이 좀 테마로 형성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조금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좀 테마성이 아직은 있기 때문에 운임만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확실히 뭔가 실적이 좀 받쳐줘야지 아마 좀 더 강한 펀더멘탈을 가지고 다양한 종목들도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소희 매니저님이라면 어디를 좀 보시겠어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흠슬라. 흠슬라? 네, HMM? HMM을 꼭 봐야 될 것 같은데 와 진짜 근데 어. 움직일까요 이번에? 이번에 분명히 제가 보기에 움직이고요. 예. 분명히 M&A 성사가 됩니다. 그때도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 흠슬라라고 그래서 와, 이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야? 많은 분들이 HMM을 계속 보셨는데 엄청 올라갔죠.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 현대상선이 감자가 다 끝나고 났는데 5,000원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몇십 배를 간지 모르겠어요, 그죠? 네. 엄청나게 올라갔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딱 그때 고점이었을 때 M&A가 딱 시작이 됐었는데 불발됐어요, 안타깝게도. 근데 이번에는 지금 벌써 5개의 그룹이 예를 들어 삼남아이다스나 하림이나 LX, 동원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새로 다섯 번째로 들어왔던 글로벌 세아까지 해가지고 5개 기업이 HMM 인수전에 지금 뛰어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이번엔 분명히 지난 코로나 시기에 못했던 일들이 이번에는 다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M&A도 되고 당연히 그 전에 이제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나 또는 해운 운임도 엄청나게 3분기, 4분기까지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지금 HMM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꼭 가져야 될 네. 때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매니저님 지금 보는 게 운임 지수가 올라가는 게 좀 더 중요한 포인트예요? M&A예요? 두 개 다죠. 두 개 다? 네, 두 개 다죠. 왜냐면 투자 포인트를 우리가 좀 확실하게 잡는 게 중요하잖아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이 운임 지수가 너무 그때 불발됐던 게 뭐냐면 주가가 너무 올라갔었어요 예. 그때.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는 선에서 마무리됐으면은 M&A 돼서 넘어갔을 텐데 그때 몸집을 그때 컨테이너 운임 지수나 해운 지수가 너무 올라가니까 HMM이 거의 몇십 배 올라가고 난 다음에 이게 M&A일 때는 사실 인수하는 측에서는 가격이 싸야 그걸 사거든요. 근데 너무 몸집이 커져가지고 비싸니까. 그걸 인수를 못했는데 이번에는 적당히 당연히 이제 운임 지수하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좋아서 실적도 당연히 좋아지겠죠. 그래서 우상향에서 올라가서 예전 코로나 때처럼 엄청나게 올라가는 것보다 적당히 올라가면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이 5개 회사 중에서 인수할 회사가 나옵니다. 네. 그러면은 2개 다 부각이 된다면 이때는 오히려 HM이 또 한 번 그때 매각되지 못했던 불발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2개 다 주가도 가져가고 충분히 여러 가지 이슈들이 부합이 돼서 M&A까지 성공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 당시에 HMM이 10년치 영업이익을 다 맞습니다. 벌었다라고들 예. 하죠. 그래서 그렇죠. 재무 구조도 현재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HMM입니다. 이번 사이클도 잘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만약에 해운주에 많은 관심을 좀 가지신 분들은 이렇게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리스크는 따로 있을까 싶어요. 김태현 매니저님 리스크는 있을까요? 리스크는 높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HMM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가격 수준이 기업 가치보다도 네. 낮은 구간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 리스크라기보다는 악재. 새로운 악재가 나올 수 있는. 네, 악재가 있을까요? 크게 지금 나올 수 있는 악재는 그러니까 일단 정말- 가자지구에 대한 네. 종결.
그렇죠. 그런 그거는 부분만? 약간 종결에 대한 부분이 좀 악재로는 있을 수 네. 있는데 그래도 그게 크게 그렇게 반영이 돼서 운임지수가 갑자기 뭐 급락을 하거나 그렇게 되지는 또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HMM을 저도 좀 상당히 높게 봐요. 근데 지금 제가 차트를 좀 둘러보다가 네. 제 차트 한번 띄워주시면은 예. 일봉상에서 보면 별 특이점이 없는데 HMM인가요? 지금 네. 일봉상 주가의 흐름입니다. 별 특이점이 없고 일반적인 차트예요. 근데 이 월봉으로 봤을 때 너무 매력적인 게 한번 보시면 120일선을 21년도에 이제 저항을 받고 내려왔는데 최근에 이평선들을 다 모아놨어요. 그러니까 수렴을 해놓고 여기에서 이렇게 만들고 이제 돌파를 시도를 해서 올라간다라면은 주가는 진짜 생각하는 것보다 상승으로 방향성을 완전히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잡기 전 초입 지점이라고 지금 보여지는 부분이라 월봉으로 너무 매력 있고 일봉으로 다시 본다라고 한다라면 주가 수준도 너무나도 매력적인 구간. 매력적인 구간이라는 건 향후 가격이 높아질 종목인데 지금 싼 종목을 매력적이라고 네. 이야기합니다. 그런 구간에 놓여져 있는 종목이 HMM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네요. 알겠습니다. HMM 이야기 차트까지 통해서 살펴봤고요. 조선희 매니저님. 예. 조선희 매니저님은 이 시장에 계신 구력이 상당히 되시잖아요. 아유, 구력 갖고 가는 것보다 이제 실력이 좋아야죠. 근데 구력이 사실 실력하고도 같이 갈 때가 많으니까 저는 사실 HMM이 많이 이제 코로나 시에도 올라갔던 거밖에 많이 못 봤는데 사실 이쪽 해운도 사이클 산업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사이클이 끝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네네. 근데 이번에 이렇게 빨리 사이클이 올 수 있다. 근데 그게 있어요. 원래 이제 보통 사이클이 한번 끝나고 난 다음에 네. 쉼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뭐라 그럴까? 전체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원래 이제 그 엘리어트 파 등의 상승 오파가 사실은 2020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21년도 때 1년 만에 끝나버렸는데 네. 전체적으로 이거를 월봉으로 이렇게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월봉 차트로 이렇게 보면은 보세요. 2020년도부터 시작했던 월봉 차트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일봉으로 보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높아 보이는데 월봉으로 보면은 엘리어트 파동의 1파를 끝내고 난 다음에 조정하고 3파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제가 보기에 일봉으로 봤을 때는 와 이거 아까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 이제 끝난 거 아닌가라고 되는데 월봉으로 보면 오히려 야 1파 끝나고 난 다음에 2파 조정을 잘했고 보통 이 되돌림이 이제 보통 20한 6% 정도 많게는 한 76%까지 들어오는데 거의 한 50%까지 들어왔어요 지금. 그래서 되돌림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갈 때 3파하고 5파가 원래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월봉상 파동으로 3파가 시작이 된다면 이때 이제 당연히 수치상으로 해운지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매출과 영업이 또 당연히 지금 좋아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월봉상 3파가 한번 나올 때가 됐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HMM만 올라가나요? 페노션은 올라갈 기미가 좀 없을까요? 그때도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다 올라갔어요. 네. 뭐 대안은 그때도 둘이 분야가 달라서. 그렇죠. 다르긴 예. 한데 왜 다르긴 한데 뭐 곡물을 나르는 기업도 있고, 예. 근데 광물도 나르는 기업도 있고, 뭐 되게 다 많았습니다. 컨테이너 선단도 있었는데 그게 다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선단이라고 그러죠. 선단이라는 거는 배가 앞에 대장에 가면 그 뒤로 쫄따구들이 같이 다 붙어가지고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이제 HMM 지금 이제 대한해운이 지금 그렇죠. 1등으로 가고 있긴 합니다만 선단을 이루어가지고 같이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근데 이제 이게 어느 놈이 더 세냐라는 게 또 좀 있으면 또 밝혀질 건데 예. 거기에 따라서 더 세게 또는 약하게 가는 놈이 있긴 합니다만 분명히 선단을 이루어서 같이 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치솟는 해상운임 해운주까지 함께 이야기 좀 나눠봤고요. 자, 이번에는 세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특이점입니다. 냉동김밥 이야기, K푸드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잠깐 조용했다가 다시 K푸드가 좀 주목을 받는 시기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냉동김밥도 냉동김밥인데요. 오늘은 만두 이야기도 진짜 시장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올라가는 기조가 다시 한번 좀 흐름이 좀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강했던 삼양 우양이 오늘 반면에 좀 약했어요. 네, 원래 맞아요. 이런 날 강하게 올라가서 역시 뭐 삼비디아다 우양이다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이런 얘기가 좀 들어가고 새로운 종목들이 좀 강하게 올라가는 현상이 좀 나왔습니다. 김태환 매니저님 네. 오늘 뭐 냉동김밥 수출과 함께된 이 K푸드 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정말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K푸드가 쉽게 꺾이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종목들 물론 많이 올라가서 먼저 선으로 올라갔던 종목들은 좀 내려오겠지만 새롭게 여기에서 엮일 수 있는 그런 K푸드 종목을 좀 살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K푸드는 점점 넓어지는 과정으로 봐야 돼요. 넓어지는 지금? 과정이죠. 네. 넓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오늘 사조 그룹주는 정말 오늘 다 좋았습니다. 거기서도 사조 대림이 정말 강세를 보였는데 일단은 이번 달부터 한인마트, H마트에 이제 입점을 하죠. 그런데 이제 본격적인 판매를 하면서 또 하나의 마트인 트레이더 조에도 앞으로 조만간 또 진입을 해서 거기서도 판매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본다라면 지금 현재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42.8%가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올해 하반기에도 K푸드에서 실적이 더 증가해서 수출 증가율이 된다라면 아무래도 K푸드 테마가 실적으로 이거는 확실히 찍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짧게 갈 테마가 아니라 정말 좀 길게 갈 수 있는 그런 테마의 형성이 된 그런 상태라고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면에 조성희 매니저님 오늘 삼양식품과 우양은 그러면 오늘 오히려 파란불을 좀 그렇죠. 띄웠습니다. 네. 대장주가 좀 바뀌어가는 과정인가요? 아니면 좀 고점이었으니까 부담감이 있다고 보시나요? 오히려 이제 좀 쉬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너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농담식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힘이 좋은 운동선수라도 그죠? 가파른 산을 100m 달리기로 다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쿨타임 가져야죠. 그렇죠. 예. 풀타임 가져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굉장히 강하게 지금 그동안 올라왔던 뭐 삼양식품이나 우양 같은 종목들이 굉장히 빠르게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 조정을 하는 기간을 갖고요. 오히려 그 종목들이 쉬고 있는 동안에 후발주자들이 더 세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특히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뭐 사조대림 같은 경우는 깜짝 놀랐던 게 뭐 이 냉동김밥을 세 개의 종목 세 개까지 네. 그죠? 출시된다고 그랬는데 거의 뭐 7만 2천 줄이요? 예, 뭐 야, 그 정도면 2,000줄. 예, 그 정도면은 뭐 엄청나게 먹는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얼마 전에 미국에서 이제 저희 회원 중에 한 분이 이제 그 캡처해가지고 보내줬어요. 사진 찍어가지고 봤더니 원래 이제 H마트가 원래 전통적으로 아시아인들이 많이 서 있는 적인데 그 마트인데 거기에 원래 백인들이 줄을 안 섰답니다. 근데 H마트에 백인들이 쫙 줄을 섰대요. 왜 그런가 봤더니 라면하고 김밥 사려고. 네, 하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거기다가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이민 2세대, 3세대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30대 내지 50대 되신 분들이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네. 엄마 아빠가 바쁘니까 김밥을 싸주셨는데 김밥을 점심시간 때 딱 열었더니 냄새가 원래 그게 참기름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참기름을 경험하지 못했던 미국 애들은 이 냄새가 스컹크 냄새가 똑같다라고 그래갖고 그 냄새 너무 좋은데? 우리하고 다르죠. 왜냐하면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막 왕따를 당해가지고 엄청 울었대요. 그래서 정말요? 집에 밥도 안 먹고 와서 야. 그러니까 저희 선배가 그래요. 선배가 자기도 그래갖고 집에 와가지고 부모님한테 엄청나게 막 뭐라고 그럴까 대들면서 앞으로는 절대로 안 가겠다고 그러고 진짜요? 그랬는데 요즘은 오히려 미국 친구들이 김밥 어떻게 먹어볼 수 없을까? 삼양라면 먹으면 안 돼.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듣고 격세지감을 느꼈다고 그러는데 네. 앞으로 이게 우리 한류붐 때문에 사실 그렇기는 하지만 앞으로 이런 분위기가 더 오래돼가지고 더 지속돼서 한류붐도 마찬가지지만 식품이나 또 여러 가지 문화들이 다 돼서 우리나라가 진짜 전 세계에서 넘버 3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저는 넘버 1이 됐으면 좋겠는데 3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화 국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참기름 저는 사실 이렇게 막 냉동김밥 막 올라간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근데 쟤네가 김밥 맛을 알아? 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왜냐면은 즉석에서 먹는 김밥 참기름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참기름 싹싹 발라가지고 그 먹는 맛이 사실 진짜 맛있는 거죠. 근데 그건 있대요. 전 그거 기대했어요. 근데 그 참기름 냄새가 그게 약간 스컹크 냄새가 같아가지고 미국이나 유럽 애들은 냄새 안 나는 오일 있잖아요. 그걸 발라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냄새가 좀 그래요. 걔네들은 그 치즈 냄새 나는 거 더 잘 먹으면서 뭐 참기름 냄새.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식문화가 다르니까 이걸 서로 이제 그걸 인정을 그렇죠. 해줘야죠. 문화는 존중하자. 문화는 존중하자.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김태 매니저님은 또 이쪽에서는 어떤 쪽을 좀
중심적으로 보는 게 좋을까 싶어요. K푸드가 너무 넓어져가지고 그렇죠. 중심적으로 어떤 섹터를 보세요? 일단 냉동김밥과 바로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어서 어. 조금 더 파생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좀 보고 있는데 또 이번 사조대림에서 만든 김밥 저게 3종이 이미지입니다. 저거군요. 네, 3종이 이건데 상당히 이미지도 잘 나온 것 같고 예. 저는 사실 이거를 조금 훨씬 이전부터 먹었습니다. 냉동김밥을. 버섯 잡채 김밥. 워낙 김밥을 좋아하다 보니까 저는 근데 그 참기름 냄새가 냉동김밥에서는 안 나요. 제가 많이 먹어봤는데 맞아요. 예, 안 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국에서 조금 더 먹히고 있는 것 같고 아까 뭐 개수로 말씀해 주셨는데 개수로 감이 조금 안 오신다면 한 톤수로 말씀을 드리면 한 36톤 정도가 이야, 진짜요? 나갔다는 뜻이고요. 오. 그래서 정말 엄청난 인기를 지금 뭐 만들어가고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살펴봐야 될 종목은 아무래도 김밥과 직접적인 연관이 좀 있는 CJ 시푸드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일본에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김밥을 만들어서 일본 쪽으로 납품을 하고 또 호주 쪽으로 납품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미 수출은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포인트가 지금 미국으로 수출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지 확정적으로 결정이 난 게 없습니다. 근데 이 주가라는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무래도 확률적으로 너무 높은 이야기잖아요. 왜 잘 만들어서 김밥을 계속 일본과 호주에만 납품할 이유가 없이 미국에도 정말 입점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면 CJ 제일제당 그리고 CJ 시푸드 두 종목이 호재를 받으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여기서 본다면 아무래도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한 5조 정도가 넘어가기 때문에 다소 무거운 흐름을 좀 보입니다. 근데 CJ 시푸드 같은 경우는 한 1,800억 수준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공격적이고 급등하는 종목을 좀 원하신다면 CJ 시푸드 조금 안정감을 가지고 가고 싶다라면 CJ 제일제당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안전적인 방법과 공격적인 방법 두 개 다 안내를 좀 해줬습니다. 종목까지 들어봤고요. 채팅창에서 제 입장을 딱 대변을 바로 해주시네요. 김가연님께서. 참기름이 얼마나 고수인데 이렇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참기름 하면 또 오뚜기도 그렇죠. 음식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오뚜기 올라가야 되는데. 오뚜기도 좋아하는데 오뚜기도 괜찮은데 예. 아니 이게 냉동김밥만 먹냐? 김밥도 먹으면서 김치도 먹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김치까지 예, 필요하죠. 그래서 김치가 그렇죠. 또 가야 돼요. 예. 맨날 보면 뭐 중국 김치 또 일본 김치만 이해하는데 원조는 원래 우리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럼요. 김치를 제일 잘 만드는 곳 중에 하나가 또 대상 아니에요, 대상. 대상이 원래 대상 셀진이라고 원래 이 바이오 기업 세명공학 기업도 갖고 있어요, 자회사가. 그래서 이 회사가 의약품도 만들고 화장품도 만들고 제약 바이오 시밀러도 만들고 있고요. 네. 거기다가 지분을 95% 갖고 있는 대상의 자회사가 미국에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공장을 만들어 김치를 생산 진짜 하고 있어요. 네. 예, 엄청나게 팔리고 있고요. 오. 거기다가 6월 21일 같은 경우 중국에 이제 라이신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사료에 들어가는 아미노산을 생산하는 기업인데 중국 지분의 20%를 샀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제가 보기에 엄청나게 좋습니다, 대상이. 그러니까 김밥만 먹지 말고 김치는 드세요, 김치 좀. 김치도 먹어라. 그래서 예, 네. 차트를 좀 보여드리니까 차트가 너무 좋아. 대상 차트 진짜 좋네요. 차트가 네. 끝내줍니다. 지금 차트 좀 화면 좀 보여주세요. 차트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이게 이런 차트가 여러분 급등 나오는 차트거든요, 대상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대상이 다음 주에 급등 나옵니다. 이거 꼭 사세요. 진짜로 이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네. 이 급등 나올 차트예요, 원래 이게. 알겠습니다. 지금 보세요. 예. 투바닥 이게 보면은 지금 보면은 투바닥, 쓰리바닥을 잡고 지금 딱 잡았는데 이렇게 되면은요. 오른쪽이 좀 높지 않습니까, 바닥이? 이 왼쪽 바닥보다 여기 있는 그 2020년 3월 21일보다 지금 월봉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금년 바닥이 엄청나게 지금 높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월봉 차트 보여드리고 있는데 급등 나올 차트입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조선 매니저가 탑픽 종목 대상이었습니다. 제작진 쪽에서는 투자 판단 고지를 한 번만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급등 자, 나옵니다, 급등. 예, 다시 한번 두 번 띄워주시고요. 자, 최우수상 아니고 대상입니다. 자, 대상까지 종목을 들어보면서 오늘 세 번째 특이점도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특이점, 오늘 이제 바이든 트럼프의 대선 토론 이야기 있었고요. 해운주 이야기, 그리고 냉동 김밥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눠봤습니다. 특이점 마무리하고 이제 종목들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특별한 포트 대결로 지금 넘어갑니다.